유치권 쟁점 정리 그렇게 했는데 그 모교 아카데미에서 항상 언급하시는 판례가 있고 그 판례를 비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판례를 갖고 비판하시는가 그거를 좀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잠깐 어제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듯이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려면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란색으로 하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고 유치권 행사하려면은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고 불법 점유는 된다 안 된다? 불법 점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 하나. 두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데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얘기죠. 관하여 생긴 채권.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법조문에서 도출되는 거고요. 이 네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이제 91조를 제가 실어놨는데 이 91조는 민사집행법 91조입니다. 민법이 아니고요. 민사집행법 91조입니다. 자, 91조 잠깐 보면은 그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91조 2항을 보면요. 2항에 보면은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갔을 때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것이 낙찰받고 낙찰대금이 완납되는 순간 그 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전부 다 소멸하거든요. 그것이 뭐 1순위 저당권이 될 수가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저당권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뭐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거니까 은행에서. 근데 저당권이 뭐 4개가 됐든 5개가 들어왔든 다 소멸한다는 거죠.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소멸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소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인데 저희가 봐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소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 건지 인수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 건지 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건물을 갖다가 누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그럼 그 유치권이 거기 따라가는 건가? 유치권도 저당권처럼 낙찰받고 나면은 소멸하는 건가? 그 논점이거든요. 지금 91조 2항 같은 경우는 저당권인데 저당권은 뭐 5개가 있든 6개 있든 낙찰받으면 저당권은 전부 다 소멸합니다. 물론 배당받고 소멸하는 거죠.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설정된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이 낙찰됐을 때 유치권도 저당권처럼 소멸하는 건가? 아니면 그 목적물에 따라가서 인수주의로 가는 건가? 만약에 인수주의로 간다고 한다면 낙찰받은 사람이 유치권을 떠나야 되는 거죠. 이런 논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럼 91조 2항에 보면은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경매 넘어갔을 때 낙찰되는 순간 그리고 잔금 납부와 동시에 그 위에 설정됐던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까 이게 소멸주의입니까? 인수주의입니까? 이 저당권에 관한 한 소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유치권을 봐야 되죠. 유치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 5항을 보세요. 91조 5항에 보면은 매수인은 여기서 낙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매매 관계에 있어서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낙찰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매수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5항에 보면은 매수인인 낙찰자는 낙찰받았습니다. 이제 그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럼 유치권이 소멸하는 겁니까? 따라가는 겁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소멸주의를 채택을 했습니까? 인수주의를 채택을 했습니까? 인수주의잖아요. 오늘 논의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같은 경우는 소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유치권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게 원칙이란 얘기죠. 그럼 법적인 근거가 뭐냐?
91조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명문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파트라는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경매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1순위 등기부를 떼보면 첫 번째 소유권자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저당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압류권자가 하나 들어올 거고요. 네 번째가 2순위 저당권 하나 집어넣을까요? 등기부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치권을 넣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제 경매 넘어가서 이것이 낙찰받았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잔금 납부를 한가 당시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자, 이 경우에 이 저당권 소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배당받고 소멸됩니다. 제2 저당권도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유치권도 배당받고 소멸하는가? 유치권이 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유치권은 이 낙찰자가 떠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은 5항에 매수인인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유치권은 이 건물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 건물에 그대로 실려서 따라가갖고 낙찰자가 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해야만 이 사람이 비워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은 결과적으로 인수지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되는 건데, 자, 경매에 넘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죠? 네. 여기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압류권자가 경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압류로 뭐 전제를 깔아도 되고요. 그런데 제3자가 이렇게 경매 집어넣었을 때, 그럼 유치권 같은 경우 첫 번째,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3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 제3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 임의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그러면은 제3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 유치권은 그 건물에 따라가는 거죠. 그럼 낙찰자는 인수를 해야 됩니다. 유치권은. 그럼 결과적으로 제3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는 유치권은 따라간다는 거죠. 인수주의. 그러니까 낙찰자가 이 유치권의 수리비 채권을 줘야만 이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비워준다는 얘기죠. 인수주의. 근데 두 번째 논점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제3자가 경매에 집어넣었을 때 유치권이 그게 얹혀서 따라가는 거니까 인수주의로 가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3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 유치권은 업혀서 가는 거예요. 그 건물에. 이건 법에 명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프린트물 다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프린트물 못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못 받은 분들은 요거 좀 가져가세요. 저번 시간에 막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고. 이게 다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번만 재주시고요. 네. 저번에 오셨죠? 강사님, 네. 저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보통 그 저당권자나 이런 사람들 등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등기에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유치권자는 그런데 등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강제집행입니까? 강제경매입니까? 아니면 임의경매. 임의경매. 예, 설명을 드릴게요. 유치권 신고하고 그 강제경매 신청하면 임의경매로 들어갑니다. 네, 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여기를 보시는가 하면 금방 나눠드린 프린트물 7장 유치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법에 보면은 유치권에 관한 조문은 9개밖에 없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조문은 9개가 있고 이 9개를 퍼펙트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례는 좀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번 시간 목욕 특강 같은 경우 이제 그 설명하신 내용들이 다 판례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관해서 이 9개 법조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판례를 얹으시면 되거든요. 자, 320조 잠깐 보시면은 유치권의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1항에 보면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아까 구성요건 4가지, 첫 번째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관하여 생긴 채권,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민법에서는 결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하여 생긴 채권, 이 부분이 결련성이고,
세 번째는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기에 도달해야 되는 경우죠. 그런 요 네 가지 조건입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인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판례가 인정한 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판례가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럼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이 항에 보면은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법 점유는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유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1조, 322조를 보세요. 322조 경매가 바로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매하고 간이변제 충당인데 1항에 보면은 322조 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유치권자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는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그냥 엎혀서 가는 거예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엎혀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낙찰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에 부담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는 거거든요. 그럼 유치권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번에도 저희 벤츠 사건을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벤츠 수리비 저거 줄 때까지 난 벤츠는 내가 점유하고 있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낙찰받은 사람은 그 벤츠 수리업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자인 벤츠 수리업자한테 그 수리 비용을 줘야만 그 벤츠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법에는 그렇게 정해놨다는 얘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저당권자나 제3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설정된 유치권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낙찰자는 그걸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인수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그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그 유치권 그 피담보 채권 액수 그거를 돈을 줘야만 유치권자가 점유를 비켜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입찰 들어가겠냐고요. 유치권 신고돼 있으면 누가 입찰 들어가겠냐고요. 낙찰받고 나서 그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그 수리비 채권을 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벤처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로 끝날 수가 있는데 공사, 도급 같은 경우는 기본이 막 10억, 20억이잖아요. 그럼 낙찰받아 본들 내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려면 10억, 20억을 줘야 그 유치권자가 비켜준단 말이죠. 그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게 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찰 안 들어가잖아요. 그 입찰 안 들어가니까 저기 영등포에 있는 무슨 베스트라는 회사에서 자꾸 입찰 들어가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 베스트가 뭔지는 아시죠? 베스트라는 회사, 예. 인베스트라는 회사. 앞에 거는 저도 뭔지 몰라요. 앞에 뭐 그던 데 보니까. 예. 자, 그래서 322조 같은 경우는 1항에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가 있다. 이것은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이게 인수주의로 가야 되냐, 소멸주의로 가야 되냐 이겁니다.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했을 때 인수주의로 갈 것인가, 소멸주의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유치권에 관해서 금방 이제 저기 등기 문제가 나왔잖아요. 유치권은 등기하는 겁니까, 등기 안 하는 겁니까? 등기 안 하죠. 예,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첫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저기 등기법 쪽을 먼저 제가 배포를 해드렸잖아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민법에 8개밖에 없습니다. 8개. 유치권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소유권 등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지상권, 세 번째 지역권 등기할 수가 있죠. 네 번째 전세권 등기할 수가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 다섯 번째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건 질권으로 건너뜁니다. 질권 등기할 수가 있고, 여섯 번째 저당권 등기할 수가 있고, 일곱 번째 가등기 담보 같은 채권 담보 등기할 수가 있고, 여덟 번째 또 하나 뭡니까? 부동산 임차권. 임대차 등기 가능합니다. 임대차 등기. 이 8가지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근데 여기 유치권이 없잖아요.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공시 방법이 뭡니까?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점유로 공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물을 반드시 점유해야만 인증받는 거고,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과 동시에 존용 요건입니다. 중간에 점유가 잘리잖아요.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 갔다 오잖아요. 그 점거만 포착하면 유치권을 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럼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죠. 등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배당받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경매 넘어왔을 때 배당표를 짤 때 얘가 1등이잖아요. 저당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저당권이 예잖아요. 그죠? 뭐 우선순위는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복잡한 얘기를 채우고, 만약에 요 순서대로 권리관계가 성립이 됐다고 했을 때는 얘가 1등으로 변제받고, 남는 게 있어야 2등한테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어야 3등한테 배당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치권이 만약에 이 시점에 성립을 했다면 얘는 원래는 꼴찌로 배당을 받겠죠. 근데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당권 같은 경우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배당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고 결과적으로 배당받는 게 아닙니다. 배당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인수주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을. 그래서 이제 모교 아카데미에서 항상 비판하는 게 유치권 같은 경우는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에 의해서 경매 들어가게 되면은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배당받는 게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인수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수주의. 근데 이렇게 인수주의로 가니까 경매 들어갔을 때 유치권은 인수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경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낙찰 대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10억을 따로 줘야 되거든요. 따로. 그러면은 이게 10억에 낙찰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억을 더 준비를 해야 되죠. 결과적으로 20억에 낙찰 받는 거죠. 누가 이걸 임차를 들어가겠냐고요.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만약에 유치권을 자기가 떠안는 각오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러면은 자기는 유치권을 나중에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 낙찰 비용을 줄이겠죠. 그래야 자기도 이해타산이 많잖아요. 그럼 낙찰가가 점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경매 지분은 경매 신청 채권자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낙찰가가 높아야 자기도 배당을 다 받을 텐데 점점점 이제 낙찰가가 낮아지면 자기도 배당 액수가 적어지거나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누가 경매를 들어가냐고요. 국가에서 봤을 때는 경매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경매는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저도 뭐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초심자 입장인데 경매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뭔가 하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경매 기술을 터득을 하면은 평생 자산이 돼요. 평생 자산이 됩니다.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막말로 이제 내 가족들한테도 이제 어드바이스 해줄 수가 있고 이런 입장인데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경매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매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수주의로 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뭐 팔려야 된다. 팔리질 않는 거야, 물건이. 그러니까 판례가 나왔는데 어떤 판례가 나왔는가 하면은 이 판례가 제가 이제 배판 판례입니다. 판례가 나왔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유치권은 배당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배당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렸는데 근데 이제 배당 순위는 누굽니까? 일반 채권자하고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거든요. 지금 배판 판례가 이제 그 판례인데 판례를 볼 겁니다. 그 판례인데 모교 아카데미에서 항상 비판하는 게 이 판례입니다. 이론하고 안 맞는 판례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판사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을 항상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이론으로는 그런데 이러면 경매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도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을 했을 때 배당을 받게 해줘야만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기다리기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세월도 없어요. 뭐 10년 기다리는데 20년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직접 경매 신청했을 때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 판례입니다. 일단 한번 판례를 보죠. 자, 유치권 쟁점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 첫 번째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세요. 91조에서 91조 2항하고 그 다음에 5항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밑에 대법원 판례를 봅니다. 대법원 2011 6월 15일자 2001마 2010마 1059 결정입니다. 유치권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 유치권에 대해서 경매 집어넣으면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자, 이제 유치권에 제가 요약 정리를 한 개, 섭줄 정리를 했죠.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일반 경매와 마찬가지로 소멸주의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판례를 정리한 겁니다. 판례. 따라서 매각물건 명세서 등의 소멸주의의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 판례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인수주의로 가는 게 맞는데 판례는 그에 반대되게 배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는 배당받고 유치권도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는 소멸주의가 원칙이다라고 판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일반 경매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는다고 판례가 맞기 때문에 배당받고 소멸하는 것이니까 소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매각물건 명세서 등의 소멸주의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단 집행법원이 매각 조건 변경 결정을 통해서 인수주의를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은 유치권에 의해서 경매에 들어갔을 때도 배당을 받는다고 봤기 때문에 소멸주의가 원칙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굳이 소멸주의라고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법관들이 있거든요.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법관들은 원칙은 뭡니까? 인수주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리원칙을 판사가 적용하고 싶으면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인수주의로 진행한다고 기재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매물수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 소멸주의로 배당받고 나갑니다. 유치권자도. 판례는 그렇게 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론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요특강에서는 이런 판례는, 그러니까 목요특강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원칙이 맞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를 비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일반 채권자의 배당 순위와 동일한 순위가 된다. 일반 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판시사항을 보세요. 1번. 민법 322조 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 부동산 위에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 적법.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가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각 조건 변경 결정을 통해서 목적 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밑줄에 첫 번째 나오는 민법 322조 1항에 따른 유치권 경매가 목적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에서 적극이잖아요. 오케이거든요. 소멸되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으로 한다. 그게 뭡니까? 지금 배당받는 거니까 소멸주의가 원칙이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 들어갔을 때 소멸주의로 가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가 된다는 얘기죠.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가 뭔 말인가 하면요. 배당을 할 때 배당 순위가 9개 정도가 나옵니다. 1순위부터 9순위까지가 있는데 꼴찌가 일반 채권자입니다. 꼴찌가. 그리고 그 꼴찌 위에는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권리들입니다. 이게 저당권 같은 게 저당권 등기한 날짜, 그 다음에 가압류 같은 경우도 가압류 들어간 날짜, 이런 등기한 날짜를 갖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치권 같은 경우는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선 변제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위 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맨 꼴찌로 일반 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 순위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당 순위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와 관련해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1천입니다. 1억 1천에 3,700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6,500에 2,200까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이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거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당해세, 세금의 당해세. 세 번째,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 조세.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본가금, 4대 보험 있죠. 4대 보험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거죠. 이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게 5개, 6개가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한 임차권,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다시 임금채권이 나오는데, 이 일반 임금채권은 여기 거를 빼고 나머지 일반 임금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 일곱 번째 다시 조세가 나옵니다. 조세는 우선 변제권보다 날짜가 뒤늦은 조세. 여덟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여기 나오듯이 공과금이 또 나옵니다. 공과금.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일반 채권. 자, 이거 필요가 없고요. 다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등부터 9등까지 배당 순서가 있는데, 배당 결제할 때 맨 꼴찌로 받는 게 일반 채권이에요. 그럼 유치권이 배당받는 순서는 여기란 얘기입니다. 꼴찌.
왜? 왜? 이 윗부분은 우선 변제권이 다 있어요.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한 날짜. 그러니까 먼저 등기한 놈이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유치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 맨 꼴찌에 있는 일반 채권자하고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맨 꼴찌에 있는 일반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배당받고 이렇게 내려가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판례 입장은 유치권자가 배당을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배당받고 소멸하는 소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 그게 실무상 원칙이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느 순위로 배당을 받는가에 대해서 맨 꼴찌인 일반 채권자 순위로 배당을 해주겠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원칙이 배당받고 소멸하는 소멸주의인데 예외적으로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판사들 같은 경우에 원래 아까 제가 인수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론적으로 주장하고 싶으면은 매각물건 명세서의 이번 경매는 이 유치권은 인수주의로 진행한다라고 법정 매각, 특별 매각 조건으로 반드시 명시를 해라. 그래야 입찰 들어가는 사람이 인수한다는 걸 알고 들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 요지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요지가 되는 겁니다. 잠깐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이 페이지에 중간에 결정요지가 있는데 결정요지 1번에 보면은 민사집행법 아까 저희가 봤잖아요. 민사집행법 91조 2항 3항 그리고 268조는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경매 요게 임의경매가 되는 거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소멸주의. 그럼 유치권에 기한 경매는 소멸주의로 가야 되냐 인수주의로 가야 되냐 거기서 이제 논란이 생겼는데 판례 입장은 일반 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고 소멸하니까 판례는 원칙이 유치권에 기해서 직접 경매 집어넣어도 소멸주의로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나오듯이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그게 이론적으로는 원칙이 맞잖아요. 그렇게 경매를 진행할 것 같으면은 그 판사가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번 경매는 인수주의로 진행한다고 명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뭡니까? 판례는 뭡니까? 정리해보면은 원칙은 소멸주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는 원칙은 소멸주의. 예외적으로 판사가 인수주의를 채택을 하면은 매물세에 기재하면은 인수주의로 그 사건만 그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해대도 이건 원래 끝이 없는 거라서. 이번 목요 아카데미에서 또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 목요 아카데미를 좀 빠진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하고 인연을 맺어서 빠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유치권 설명을 하실 때는 이 얘기 금방 한 이 테마가 예를 들어서 10번 특강이 있으면은 8번은 이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10번 특강을 하시면은 8번은 이 얘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를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4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단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아니, 돈 갚을 날짜도 안 됐는데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돈 갚을 날짜, 즉 변제기가 됐는데도 돈을 안 갚으니까 유치권 주장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요건이 뭔가 하면 변제기가 반드시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 두 번째는 뭡니까? 목적물을 정렬해야 되잖아요. 이 2가지 조건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경매 절차를 보면요. 여기서 경매가 들어갔으면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갑니다. 등기부에. 이것이 임의경매가 됐든 강제경매가 됐든 경매 개시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가 되잖아요. 이거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변제기가 도래하고 여기서 목적물을 점유하면은 당연히 유치권 성립하겠죠. 그죠?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제기가 도래하고 여기서 목적물을 점유해도 유치권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해요. 성립합니다. 이 부분 갖고 아카데미 시간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성립합니다. 여기도. 왜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가 하면은 그 일부 경매 강사분들이 이걸 잘못 알고 계세요.
경매 개시등기 이전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유치권이 성립을 하고 경매 개시등기 이후에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설명하는 강사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아 주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아카데미 할 때마다. 그래서 경매 개시등기 이후에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도 유치권은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변제기가 여기서 도래하고 목적물의 점유를 이때 해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물의 점유를 먼저 하고 나중에 변제기가 도래해도 어쨌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그 순간에 유치권은 성립은 하는 거죠.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낙찰자가 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유치권이 성립했다고 한다면 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낙찰자가 이걸 따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치권을.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그 수리비 채권을 주지 않으면은 목적물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경매 개시등기 그 이후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변제기가 도래를 해서 여기서 만약에 유치권이 성립은 하죠. 성립은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유치권이 성립했을 때는 낙찰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차이점인 겁니다. 정리해보면은 이걸 꼭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돼요. 판례가 자주 나오는 거는 뭔가 하면은 변제기가 이때 도래했다는 얘기죠. 변제기가. 근데 목적물의 점유를 나중에 했어요. 그럼 이 순간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으니까 목적물을 점유하는 이 순간에 유치권은 성립하거든요. 근데 잘 정확하게 모르는 강사들이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의를 하니까 그게 잘못된 강의니까 잘못된 설명이니까 모교 아카데미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경매 개시등기 이후에 목적물을 점유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는 얘기죠. 단 이때 유치권이 성립된 것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치권이 성립됐을 때는 낙찰자한테 당연히 대항할 수가 있죠.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목적물의 유치권이 얹혀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의 부담을 떠안은 건물을 갖다가 낙찰받는 게 되는 거죠. 예,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인베스터 회사가 고수익을 창출하는 40% 이상의 수익률을 주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이유는 이렇게 유치권이 성립된 물건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3자인 저당권자가 경매에 집어넣었을 때 저희가 낙찰을 받잖아요. 낙찰 받고 나서 이 유치권을 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경매 들어오기 전에 유치권 성립됐을 때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건물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유치권을.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이제 목적물을 점유하고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유치권은 성립하는데 낙찰자한테 이건 대항할 수가 없다. 그 왜 그런 논리를 펴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을 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 경매 개시 등기가 되는 순간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면은 처분 검조가 발생을 합니다. 꼼짝 말아야 됩니다. 꼼짝 말아. 그러면 압류 채권자가 경매 신청권자가 되는데 경매 신청권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중에 성립한 유치권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면은 그러면 이것이 경매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성립한 유치권자가 예를 들어서 저당권은 여기서 설정이 이미 됐는데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경매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자기는 예전에 5억을 빌려줬는데 5억을 되찾아야 된다. 경매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성립했잖아요. 유치권이. 자기보다 순서가 한참 나중에 성립한 유치권자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고 전제를 깔아버리면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낙찰자가 유치권의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자기가 낙찰가 외에도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그 10억이나 20억 공사 비용 그거를 별도로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찰가가 또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가 피를 보는 겁니까? 낙찰가가 내려가면 누가 피를 보는 겁니까? 이 경매 지분은 저당권자가 피를 보잖아요. 그런데 경매 개시 등기가 되는 순간 어떤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을 했거든요.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압류 들어갈 때 그 현재 그 상태의 재산상 가치가 딱 잡아두는 거거든요. 그 경매 지분할 때는 저당권자는 야,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 돈 빌려준 5억은 내가 경매로 뽑아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경매를 들어갔잖아요, 현재. 근데 나중에 성립한 유치권자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버린다면은
그러면 입찰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낙찰가를 낮출 수밖에 없죠. 나중에 유치권자한테도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낙찰가를 써내야 되는 거니까 낙찰가는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낙찰가를 써냈을 때 그게 법원을 통해서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되는데 저당권자는 그 원금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나온 게 이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등기 그 전에 이미 이제 유치권이 성립하고 이거는 보호를 해야 되죠.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기 전에 벌써 유치권 성립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는데 경매 개시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됐을 때는 유치권 자체는 성립하는데 낙찰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요 아카데미 시간에 단골 메뉴가 이겁니다. 항상 비판하는 판례 아까 그거하고 요거하고 이 두 가지 논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아까 이제 임의경매 질문하셨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유치권 경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유치권 경매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식적 임의경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식적 임의경매. 최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경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경매냐 실질적 의미의 경매냐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치권 경매는 원칙적으로는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수주의로 가는 거죠. 배당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배당을 받는 게 아니니까 뭡니까? 형식적 경매인 거죠. 형식적 경매. 실질적 의미의 경매는 배당을 받는 거고 배당을 받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단지 환가를 위한 돈으로 바꾸는 경매 그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경매가 되는 거죠. 원칙은 배당을 받는 게 아니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매에 들어가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조문에 보면은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요. 이제 순서는 뒤바뀔 수가 있는데 강제 경매에 관한 법조문들이 쭉 나오고요. 민사집행법에. 그 다음에 임의경매에 관한 법조문들이 나옵니다. 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식적 의미의 경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 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경매는 임의경매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절차가 똑같다는 얘기죠.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만 다를 뿐이지 진행하는 과정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형식적 의미의 경매, 유치권 경매는 형식적 의미의 경매에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임의경매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임의경매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매정보지에도 보면은 유치권에 대한 경매인데 저번에 벤처 사건도 한번 배포를 해드렸잖아요. 그때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임의경매라고 찍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섞어서 형식적 임의경매다. 유치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분류할 때는 어쨌든 유치권은 담보물건이잖아요. 담보물건은 임의경매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도 있습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일반 채권에 비해서 강제경매에 들어가잖아요. 그 유치권도 담보물건의 일종이니까 임의경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경매정보지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저희가 공부할 게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핵심적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만 기억하셔도 목요일날 아카데미 들어가시면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감을 좀 잡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 계속 참여하실 분은 그 자료 계속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